안녕하세요. 저는 딸기 만두 소리책 딸기입니다. 오늘 엄마가 읽어 주실 책은 살고 싶어서 더 살리고 싶었다. 작가 신승건, 출판사 위즈덤 하우스, 낭독을 허락해 주신 출판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듣고 계신 이모, 삼촌 감사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에도 행복하세요. 또 만나요. 요즘 저는 드라마 하나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배경은 병원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독수리 오영재 같은 5명의 의사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드라마의 대본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 의사 한 분 한 분이 환자에 대한 마음이 대본에 고스란히 전해져서 저에게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환자들은 병원에 가면 일단 두렵습니다. 내가 큰 병이 아닐까? 아니면 나을 수 있을까? 이 5명의 의사들은 각자의 분야의 환자들에게 너무도 자세히 그리고 부드럽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합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오늘 제가 읽을 이 책의 저자인 신승건 선생님은 아마도 이 5분의 의사 중 한 명의 캐릭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외과 의사가 된 어느 심장병 환자의 고백. 살고 싶어서 더 살리고 싶었다. 의사가 아니라도 걱정 없도록. 나는 와파린이라는 약을 먹고 있다. 이 약은 피를 굳지 않게 하여 혈전이 생기는 걸 방지한다. 이런 효능이 있는 약들을 혈액항응고제라고 한다. 혈전은 피떡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해서 피가 응고된 것을 말한다. 피의 응고는 상처가 났을 때 더 이상 피가 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신체 반응이지만 혈관 내에서 피떡이 생기면 혈관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와파린을 쓰는 대표적인 예가 인공 판막을 가지고 있을 때다. 심장에는 판막이라는 여닫이문 같은 구조가 있는데 피가 한쪽으로 흐를 때는 열리지만 반대 방향으로 흐르려고 할 때는 닫히게 되어 있다. 심장의 왼쪽 부분이 몸 전체로 산소가 풍부한 피를 보내는 역할을 하고 오른쪽 부분은 폐로 피를 보내 산소를 채우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피가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구조가 판막이다. 판막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인공 판막으로 교체하기도 한다. 인공 판막은 주로 세라믹이나 합금으로 만들어진 구조물로 원래 판막의 기능을 대신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아무래도 자연 상태의 판막과 비교했을 때 피의 흐름이 변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혈전의 위험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
이때 와파리는 피가 굳는 정도를 낮춰서 혈전이 생기는 위험을 미리 방지한다. 오늘날 와파리는 인공판막 수술을 받은 환자의 혈전 위험을 낮추는 목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나는 고등학교 1학년 겨울에 심장의 승모판을 인공판막으로 교체하는 수술을 받았다. 승모판은 심장의 왼쪽에서 피의 역류를 막는 판막이다. 나는 그 이후로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다. 와파린을 복용할 때에는 피가 얼마나 천천히 굳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것을 의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 결과를 나타낸 것이 INR이다. 보통 사람의 INR 값은 1이지만 나의 INR 값은 2에서 3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은 내 피가 보통 사람의 피보다 2~3배 정도 느리게 굳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와파린은 꽤나 까다로운 약이다. 같은 양을 복용하더라도 몸 상태에 따라서 혈액의 굵기를 조절하는 정도가 달라진다. 심지어 술 한 잔을 마셔도 그 정도가 변한다. 음식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와파린과 반대 작용을 하는 비타민 K가 많은 음식을 조심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다. 청국장도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와파린을 복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이처럼 일상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이 와파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나처럼 와파린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은 혈액 검사를 하여 혈액의 굳은 정도가 적절한 수준에 있는지 확인한다. 평소 나의 INR은 다소 기복이 있기는 하지만 2에서 3이라는 목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날도 3개월마다 찾아오는 혈액 검사 날이었다. 피 검사는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피를 뽑고 측정 기계에 넣어서 결과를 얻는 데까지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나는 항상 진료 예정 시간보다 1시간 앞서 체열실로 가서 피를 뽑고 진료실로 향한다. 진료실 앞 대기실 의자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린다. 진료실 문 앞에는 예약 시간과 환자 이름이 적혀있는 종이가 붙어있고 외래 간호사는 쉴 새 없이 진료실 안의 컴퓨터와 진료실 밖에 대기 환자들을 오간다. 만약 예약 시간이 되었는데도 피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내 순서는 뒤로 밀린다. 예약 시간이 되었을 때 외래 간호사가 내 이름을 불렀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흰 눈썹에서 인자함이 느껴지는 노 교수가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갓난아기 때부터 봐온 윤 교수의 후임으로 내 진료를 맡고 있었다. 3개월마다 만나다 보니 이제는 길 가다 만나도 알아볼 정도로 친숙해졌다. 공손히 고개 숙여 인사하고 초코파이처럼 생긴 진료실 의자를 다리 사이로 당겨 앉았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진료 시간이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다. 노 교수가 모니터의 환자 목록에서 내 이름을 클릭하고 검사 결과를 열어보았다. 검사 결과를 훑어보던 그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모니터 쪽으로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채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 오늘 날짜 옆에 기록된 INR 값이 무려 7을 넘었기 때문이다. 셀 수 없이 여러 번 병원을 오가는 동안 그렇게 높은 수치는 처음이었다. 내가 유지해야 할 INR 적정 수치는 2에서 3 정도다. 그런데 7이라니. 이게 사실이라면 피가 굳는 정도가 심각하게 떨어져 있다는 의미다. 만약 실수로 옆구리를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기만 해도 걷잡을 수 없는 출혈이 생길 수 있는 무척 위험한 상태였다. 노 교수도 사뭇 긴장한 듯 했다. 하지만 내가 느끼는 감정은 그가 느끼는 것과 차원이 달랐다. 바로 나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INR이 7로 치솟은 것은 다른 누구의 일이 아닌 나 자신의 일이었다. 의사와 환자는 환자의 회복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만 의사는 어디까지나 보조자일 뿐이다. 실제로 잘못되었을 때의 위험과 그 위험에서 오는 공포는 오롯이 환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원인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INR이 치솟을 이유가 없었다. 평소와 비슷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고 약도 잘 챙겨 먹었다. 멍이 더 쉽게 들거나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모니터에 뜬 숫자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노 교수는 나더러 일단 응급실로 가라고 했다. 나는 외래 진료실을 나와서 옆 건물의 응급실로 향했다. 혹시라도 뛰다가 혈압이 올라서 혈관이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나는 불안함이 빠른 걸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가라앉히며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다. 응급실이 그처럼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곳인지 그때 처음 알았다. 내 몸에 시한폭탄이 들어있을지 모르는데 응급실에 있는 의료진들은 전혀 폭탄 처리반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 의료진들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의사의 눈으로 보던 응급실과 환자의 눈으로 보는 응급실은 전혀 다른 곳이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야 겨우 침대를 배정받았다. 그리고 또 얼마간 기다리고 있으니 드디어 응급실 담당 의사가 왔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몇 가지 질문을 주고받았고 의사는 내가 하는 말을 차트에 열심히 받아 적었다. 그 의사는 뭔가를 골똘히 생각한 끝에 내게 다시 혈액 검사를 해보자고 했다. 혈액 검사 결과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나도 그 의사의 생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자고 했다. 하지만 다음에 이어진 그 의사의 말에 나는 동의할 수 없었다. 그 응급실 의사는 INR 값이 높으니 일단 비타민 K를 투여하자고 했다. 앞서 말했듯 비타민 K는 와파린과 반대작용을 한다. 따라서 피가 잘 굳게 하는 효과가 있다. 나는 그 의사에게 말했다. 만약 선생님 말씀대로 혈액검사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비타민 K를 쓰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응급실 의사가 난감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다면 지금은 아무것도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 상황에서 인턴 아니면 레지던트쯤 되어 보이는 그 의사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래서 내가 역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어차피 1시간이면 재검사 결과가 나올 테니까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하도록 하지요. 그 의사는 내 말에 수긍하고 돌아갔다. 그리고 1시간 후 2번째 혈액검사 결과를 들고 다시 돌아왔다. 새로 측정한 INR 값은 2.7이었다. 와파린 복용에 적정 범위 안에 있었다. 약물이 몸속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하는데 와파린의 반감기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된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1시간여 만에 INR 값이 7에서 2.7로 줄어드는 일은 있을 수 없었다. 2번의 검사 결과 가운데 하나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다. 어쩌면 2 결과 모두가 틀린 것일 수도 있었다. 나는 잠시 고민에 잠겼다. 나는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병원을 믿고 다니고 싶었다. 그런데 1시간의 간격을 두고 나온 서로 공존할 수 없는 2개의 검사 결과는 내가 앞으로 이 병원을 믿고 다녀도 되겠는지 걱정스럽게 묻고 있었다. 거기에 답하는 방법은 단 하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짚고 넘어가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했다. 그러나 현실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계속 다녀야 할 병원과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은 환자로서 크게 부담이 되는 일이었다. 더군다나 나처럼 흔치 않은 병이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여기가 내가 환자로서 기댈 수 있는 단 하나의 병원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를 밝히는 것만이 이 병원을 향한 나의 오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결국 나는 병원의 불만 접수 창구를 통해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곧 그 이유가 밝혀졌다. 첫 번째 혈액검사를 담당한 의료진이 혈액검사 기계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것이다. 저울에 비유하자면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눈금이 0을 가리키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로 무게를 잰 것이다. 혈액검사를 담당하는 진단검사의학과의 잘못이었다. 하지만 이후 이어진 상황은 나에게 더욱 큰 실망감을 느끼게 했다. 검사 오류에 책임이 있는 진단검사의학과 의사는 문제를 축소하려고만 했다.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느니,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았냐라느니, 환자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나는 의료진의 이러한 태도에 밑바닥에 깔린 심리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았다. 아마 내가 작은 꼬투리라도 잡아서 자기를 곤혹스럽게 할 거라는 우려 때문인 것 같았다. 알고 보면 그런 상황에서 환자들이 보여주는 집요함은 실수조차 인정하지 않은 의료진의 경직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인데 말이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의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에게 정식으로 사과했다. 그가 마음을 바꾸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다. 일이 더 커지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고 내가 악감정을 품고 있지 않다는 걸 느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함께 작용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사과를 결심한 것은 서로에게 다행이었다. 나는 내가 겪은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사실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사과를 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했다. 나는 진단검사의학과 의사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의 사과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게 사과를 하시는 것보다 훨씬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검사를 받은 이들 가운데 기계 오류로 잘못된 혈액 검사 결과를 얻은 이들이 분명히 더 있을 겁니다. 최대한 빨리 그분들을 찾아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그제야 내가 의사임을 처음으로 밝히며 말을 이었다. 사실 저는 의사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을 바로잡을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이 의사가 아닌 이들에게 일어났다면 영문도 모르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지 않아도 선생님 스스로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환자들 한 분 한 분에게 관심을 갖고 일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진단의학과 의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거린 뒤 천천히 대답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의 일은 그의 대답처럼 잘 처리되었다. 3개월 후 다시 만난 노 교수도 평소처럼 차분하게 나를 살펴주었다. 그렇게 모든 것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응급실에서 겪은 일은 나에게 결코 잊지 못할, 아니,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 질문을 남겼다. 이 세상에는 의사보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의사를 가족으로 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흔하다. 나는 의료라는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 극소수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건강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 일을 겪은 후 나는 환자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내 가족이 환자라도 이렇게 하겠는지, 내가 환자라면 이런 대우를 받고 싶은지, 먼 훗날 언젠가 내가 의사로 살아온 날을 되돌아볼 때 그 질문에 대해서만큼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답하고 싶다. 의사가 아닌 이들이 의사가 아니라도 걱정 없도록. 학교보다 병원이 익숙한 아이. 저마다의 마음속에 아련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있다. 어릴 적 살던 아파트 단지 곳곳에 익숙한 길들, 친구들과 잠자리채를 들고 곤충들을 잡으러 뛰어다니던 동네 뒷산, 설날 세뱃돈으로 조립식 프라모델을 사러 달려가던 문방구. 이제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시간에 속한 공간들이다. 특히 나처럼 어릴 때 살던 곳이 지금 사는 곳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곳은 꿈결 같은
기억 속의 먼 발치에서나 볼 수 있다. 아련한 그리움은 언젠가 한번 그곳을 다시 찾아가 보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다. 그래서 언젠가 해보고 싶은 일이란 대개 언제가 되어도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법이다. 그러다가 한 번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예전에 살던 동네들을 한 바퀴 돌아본 적이 있다. 주말에 평소처럼 집에서 뭉개고 있을 게 아니라 오랫동안 미뤄왔던 수건을 해결해 보기로 했다. 이번에는 생각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옮겨보자는 엉뚱한 오기가 생겼던 듯하다. 우선 가까운 동사무소에 설치된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뽑았다. 거기에는 유년 시절 기억 속의 장소들이 어른의 주소로 적혀 있었다. 차를 몰고 어릴 적 살던 동네를 구석구석 돌아다녔다. 시간이 흐른 만큼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30여 년 전에 자전거를 타고 누비던 아파트 주차장은 자동차 핸들을 꺾기에도 조심스러울 정도로 좁았고 등에 책가방을 메고 한 손에는 신발 주머니를 들고 오갔던 등굣길은 그때 그 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짧게 느껴졌다. 없는 게 없던 학교 후문 문방구는 여전히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이제 그곳에 내가 살만한 물건은 없어 보였다. 해가 질 무렵 차를 돌려서 내가 서너 살 무렵 살던 아파트 앞에 잠시 멈추었다. 부모님 집에 오래된 접착식 앨범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붙어있던 사진에서 본 적이 있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차에서 내려 현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바라보았다. 언젠가 아주 오래전 여기를 오르내렸을 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그 아이는 수십 년 후 어른이 된 자신이 차를 몰고 다시 여기를 찾아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오랜 기억처럼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를 이어주는 게 한 가지 더 있다. 승건. 아버지가 직접 지어준 이름이다. 승은 있는다는 뜻으로 승이라고 쓴다. 친동생과 사촌 동생들이 함께 쓰는 돌림자다. 건은 굳세다는 의미의 한자로 건이라고 쓴다. 건강하다고 할 때의 건이다. 뜻을 풀어보면 건강함을 잇는다가 된다. 나중에 커서 출세하지 않아도 되고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저 건강하게만 살아가라는 기대가 담겨있는 이름이다. 건강하기를 바라는 기대. 하지만 기대라는 감정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기대는 그것이 애써 극복하고자 하는 근심의 존재를 투영한다. 기대와 근심은 물을 반쯤 채운 유리컵을 바라보는 두 개의 다른 관점이다. 한편에 근심이 해결될 거라는 기대가 있다는 건 또 다른 한편에 기대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근심이 있다는 뜻이다. 기억조차 희미한 아주 어릴 때부터 나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대학로 옆에 있는 대학병원에 다녔다. 진료일이 언제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아는 것은 없었다. 그저 이 큰 병원에 있는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나를 아프지 않게 해준다기에 때가 되면 어머니 손에 이끌려 병원을 찾았다. 사람들은 선생님이라고 하면 교실에서 격편을 잡고 있는 선생님을 먼저 떠올리겠지만 나는 진료실에서 흰 옷을 입고 앉아있는 선생님을 가장 먼저 떠올렸다. 새끼 오리가 알에서 깨어나 처음 마주한 존재를 엄마라고 믿고 따르듯 내가 가장 먼저 그리고 자주 만난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이 아닌 의사 선생님이었다. 나는 3살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심장 수술을 받았다. 태어날 때부터 대동맥이 좁아서 그걸 바로잡아주는 수술이었다고 한다. 그 수술 흉터는 지금도 왼쪽 옆구리 아래에 조그맣게 남아있다. 그때는 내가 무척 어릴 때라서 그런 상황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조차 없었다. 병원에 가면 가는가 보다 했다. 매일 저녁 어머니가 우유빛 포장지에 담긴 가루약을 입에 털어 넣어주면 그 약이 뭔지는 몰라도 내가 삼켜야 하는 것이구나 했다. 기억하기로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약이 별로 쓰지 않았다는 점이다. 날마다 먹어야 할 약이 쓰기까지 했다면 참 쉽지 않았겠다 싶다. 나에게 주어진 운명의 무게를 처음으로 실감한 건 국민학교 4학년 봄이었다. 10번째 생일 무렵 2번째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전신 마취를 하고 가슴을 여는 수술을 받았다. 사실 가슴을 연다는 표현은 지나치게 서정적이다. 실상은 흉골을 톱으로 썬 다음 갈비뼈를 좌우로 젖혀서 심장을 들여다보며 잘못된 곳을 바로잡는 일련의 과정이었다. 약 7시간 가까이 걸린 긴 수술이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몇 살 더 나이를 먹고 나서야 내가 받은 수술이 좁아져 있는 심장 판막을 넓히는 수술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로부터 6년 후 고등학교 1학년 겨울에 한 번 더 가슴을 열었다. 그때는 판막을 아예 인공으로 교체했다. 그리고 이날 이때까지 그럭저럭 한 사람 몫을 하면서 살고 있다. 사람들은 내게 말한다. 어려서 큰 수술을 받느라 참 힘들었겠다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라니 보통 일이 아니었겠다고. 하지만 내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실 그런 게 아니었다. 어린 몸으로 수술을 받는 게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잠깐 겪고 나면 될 일이었다. 그보다 더욱 마음을 무겁게 한 것은 조금 다른 것들이었다. 그때까지 학교는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곳인 줄 알았다. 공부 욕심은 없었지만 개근상 욕심은 있었다. 하지만 심장 수술을 받느라 1달 가까이 학교에 가지 못했다. 같은 반의 50여 명 가운데 그렇게 오랫동안 학교를 빠진 아이는 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뭔가 남들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가슴에 새겨진 흉터도 큰 변화였다. 2번째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을 때 가슴 중앙에 세로로 꺼즈가 고정되어 있었다. 소독할 때 내려다보니 까만 실밥이 삐죽삐죽 튀어나온 한 뼘 길이의 기다란 상처가 드러났다. 시간이 흘러 실밥을 뽑고 어느 정도 아물자
그 모습은 흡사 부드러운 지렁이 한 마리가 누워있는 것 같았다. 목 아래에 움푹 들어간 곳부터 명치까지 자리 잡은 이 연분홍색 지렁이는 그날 이후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가장 큰 비밀이 되었다. 심지어 세 번째 수술 후에 이 지렁이는 조금 더 살이 올랐다. 같은 부분을 다시 열었기 때문이다. 처음 지렁이를 만났던 때만큼은 놀라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변치 않았다.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헐렁한 티셔츠를 입지 않았고 와이셔츠를 입을 때면 반드시 하얀 라운드 티셔츠를 받쳐 입었다. 수영장은 당연히 기피 장소 1순위였다. 어쩔 수 없이 수영장에 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 전 심호흡을 해서 마음을 가다듬었다. 부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는 건 동정심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배려나 그 비슷한 것을 얻어낼 생각은 추호도 없다. 나는 이미 얻은 것보다 나눠야 할 것이 많은 사람이다. 이 사회에서 배려를 받기보다 남들을 더 배려해야 하는 입장에 서 있다. 내가 힘들었던 과거를 세상에 드러내는 데에는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다. 나에게는 지나간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 순간의 일이다. 그들이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당부하고 싶다. 아픈 이들이 직접 느끼는 것과 옆에서 짐작하는 것 사이에는 실로 큰 차이가 있다. 주변 사람들은 아픈 이가 겪어야 할 질병의 고통과 그 치료의 고단함을 생각하며 위로한다. 고맙고 아름다운 일이다. 하지만 기왕이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아픈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다는 점도 생각해보면 좋을 듯 싶다. 아픈 이들은 질병 그 자체 못지않게 심지어는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앞에서도 자신이 여타 사람들과 다른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우리가 환자라고 부르는 이들도 결국은 사회 안에서 어울리며 살아가고 싶어하는 똑같은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이다. 내가 겪어보니 그랬다. 인생은 스스로 생각하는 만큼 변한다. 그날 이후 나는 무사히 전문의 시험을 치르고 외과 전문의가 되었다. 파업을 하면서 맞섰던 전임 외과 과장이 기꺼이 나의 논문을 지도해준 덕분이다. 병원을 나온 뒤엔 공무원이 되었고 지금은 해운대구 보건소에 건강증진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주변 사람들은 묻는다. 왜 돈 잘 버는 의사를 마다하고 박봉의 공무원이 되었냐고. 지금까지는 그런 질문을 받아도 대충 얼버무렸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진짜 이유를 밝혀도 좋을 때가 된 것 같다. 내가 공직의 길을 택한 것은 군대에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좋은 나라에서 태어난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만약 내가 이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과연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태어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아마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나고 자란 이 나라에 무언가 보탬이 되고 싶었다. 젊은 시절의 나에게 그것은 군 입대였다. 내 또래의 남자들처럼
병에게 의무를 다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심장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군에 입대할 자격을 얻지 못했다. 그것은 항상 나에게 무거운 마음의 짐이었다. 그 마음의 짐이 나를 공직자의 길로 이끌었다. 그렇게 들어온 공무원 사회에서 뜻밖의 얻은 것도 있다. 요즘 내가 하는 일 중에는 모바일 헬스케어라는 이름의 서비스가 있다. 스마트폰과 스마트 밴드를 이용해서 만성질환 위험군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ICT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라는 것도 준비하고 있다. 비슷한 개념을 노년층의 건강관리로 확장한 것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면서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비대면 진료를 안전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그렇게 나는 다시 원격 의료를 향한 꿈을 다져가고 있다. 건강을 잇는다는 뜻을 담은 승건이란 이름에 새겨진 꿈. 10년 전 12명의 직원을 데리고 스타트업을 만들어 도전했으나 현실의 벽 앞에서 내려놓아야만 했던 바로 그 꿈 말이다. 돌아보면 외과 수련과 공직의 길 또한 그 꿈을 향한 여정이었다. 그때 내게 없었던 두 가지, 내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임상 경험과 체계적 조직이라는 수건을 이루어줬으니 말이다. 그러고 보니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소년이 처음 병실 창문 너머로 의학 도서관을 바라보던 때로부터 참 오랜 시간이 흘렀다. 나도 이제 곧 40이다. 운 좋게 건강을 잃지 않고 평균 수명만큼 살게 된다면 아마도 지금이 딱 인생의 반환점을 돌고 있는 시점일 것이다. 사실 내 삶이 책으로 쓸만한 것인지를 두고 오랫동안 고민했다. 누군가의 삶을 책으로 내기 위해서는 그가 세상에 무언가 기여하는 것이 있거나 적어도 한 가지 분야에 의미 있는 업적을 남긴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게 내가 가진 상식이었다. 그에 반해 내가 살아온 삶은 지극히 개인적이었다. 그래서 맨 처음 출판사에서 출간 제의가 왔을 때도 이렇게 개인적인 삶을 가지고 책을 써도 되나 판단이 서질 않았다.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 삶의 기록을 손에 잡히는 책 한 권으로 딸아이에게 전할 수 있으리라 기대로 집필을 시작했다. 책을 쓰기로 결심하게 된 동기마저도 지극히 개인적이다. 그렇게 쓰기 시작한 글들이 어느덧 책 한 권이 되어 세상에 나왔다. 대단치는 않았지만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했다. 따뜻해야 할 때와 차가워야 할 때를 분별하려고 했다. 나보다 약한 이들에겐 너그러지고 싶었고 강한 이가 부당하게 나오면 단호하게 맞으려고 했다. 환자와 의사, 아들과 아빠, 그리고 직원과 사장이라는 서로 다른 처지와 역할 속에서 누구에게도 잔인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러면서도 비굴하지 않으려고 했다.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항상 옳았다는 건 아니다. 좋은 경험은 좋은 경험대로, 아쉬웠던 경험은 아쉬웠던 경험대로 그 기록들이 어떤 식으로든 딸의 삶에 보탬이 되길 바랄 뿐이다. 그런 진심을 담아서 담담하게 글로 옮겼다. 그렇게 지나온 삶에서 기억에 남는 몇몇 사건들을 글로 옮기고 보니
크게 3가지 주제를 담게 되었다. 첫째, 배우는 삶이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로 고민한다. 그것은 진로 문제일 때도 있고 돈 문제가 되기도 하며 인간관계의 문제로 나타나기도 한다. 나에게는 특히 건강이 가장 큰 숙제였다. 풀리지 않는 고민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진다. 이처럼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원인들은 제각각 달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두 같다. 바로 당면한 문제의 해결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모르는 것을 알게 만드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배움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스트레스 해소법이다. 심지어 지금 그럭저럭 잘하고 있더라도 배움을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단지 그걸 모르고 지금의 선택이 최선이라고 믿으며 안주할 뿐이다. 최선이라고 생각한 것이 나중에 다시 보면 최선이 아닐 때가 많다. 누구든지 틀릴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인 것도 배우는 삶에 있어 중요하다. 또래의 친구는 물론이고 학교의 선생님도 틀릴 수 있다. 성직자라 불리는 이들도 틀릴 수 있고 진료실의 의사들도 틀릴 수 있다. 물론 부모도 틀릴 수 있다. 하지만 남이 틀렸다는 확신이 든다고 하여 항상 충돌할 필요는 없다. 여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 두 번째로, 틀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다른 것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종종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받아들인다. 마지막으로, 비판적인 견해의 결과가 반드시 충돌일 필요는 없다. 감정과 대응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한편 배우는 삶이란 소유보다는 경험에 더욱 큰 가치를 두는 삶이기도 하다. 돈과 시간을 소유보다 경험을 늘리는 데 쓰는 것이다. 생각해보자. 물건을 사는 즐거움보다 경험을 통한 배움이 더 오래 그리고 깊이 남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유에는 배움이 없지만 경험에는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일어서는 삶이다.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있다. 내가 아픈 채로 태어난 것도 결코 내 뜻이 아니었다. 하지만 불평한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었다.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기왕 한번 사는 거 정말 후회 없이 살아보기로 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회의 문들이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했다. 반면에 포기야말로 용기 있는 선택일 때가 있다. 포기를 통해 얻은 여유는 더 큰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도 한다. 그런 포기에는 상당한 결단력과 현실 인식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포기라고 해서 무조건 나약한 게 아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나약한 것은 미련이 남아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이다. 때로는 포기조차 답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절망적인 순간도 있다. 그럴 때는 미래를 내다보지 말고 차라리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멀리 갈 것 없이 딱 1년 전으로 돌아가 보라.
그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예상이라도 했었나? 아니지 않은가? 마찬가지로 1년 후에는 또 어떤 모습일지 아직은 알 수 없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삶을 내려놓고 모든 가능성을 끝내버리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사실이다. 셋째, 감사하는 삶이다. 오늘 하루 나는 남들 덕분에 많은 것을 누렸다. 누군가 집을 지어 놓았기에 비바람을 피할 수 있었고, 누군가 열심히 농사를 지은 덕분에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다. 물론 집을 짓고 농사를 지은 사람들도 각자 자기들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그런 것이겠지만, 여하간 내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남들이 해결해 주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런가 하면 내가 남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는 내가 감사해야 할 일이 되기도 한다. 나는 한때 의사가 환자를 돕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환자 없이는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는 의사를 돕는 게 환자라고 할 수도 있다. 얼핏 보아 남에게 베푸는 것처럼 보이는 일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도움을 받는 일이 되는 것이다. 사실 감사는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다. 감사하는 삶을 통해 자기 자신이 가장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남이 나에게 감사하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남에게 감사하면서 사는 게 정신적으로 훨씬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전자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후자는 전적으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남이 결정하는 것보다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많아야 그 인생이 훨씬 즐겁지 않을까. 삶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사다. 기쁨, 노여움, 슬픔, 그리고 즐거움까지 삶의 모든 기복과 혼돈스러운 감정들은 결국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였다. 배우려고 했고 넘어졌을 때는 다시 일어서려고 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되돌아보니 그저 감사해야 할 기억들만 남았다. 배울 수 있어서 감사했고 일어설 수 있어서 감사했다. 나를 세차게 흔들었던 칼바람의 기억조차 훗날 돌아보니 나를 한 단계 자라게 한 성장통이었다. 그래서 그 또한 감사하다. 이제야 그것들이 감사할 일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의 인생 전체를 차근차근 글로 써내려갔다. 그것은 비단 책을 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도 나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마지막으로 이제껏 쓴 글들을 컴퓨터 모니터에 띄우고 의자를 반쯤 뒤로 눕힌 채 찬찬히 읽어보았다. 그러자 마치 항공 사진으로만 보인다는 나스카 병원의 그림처럼 하나의 뚜렷하고 근사한 삶의 명제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은 스스로 생각하는 만큼 변한다는 것이다. 배우려고 하면 얼마든지 배울 것이 널린 게 우리 인생이다. 일어서려고 하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다. 감사하려고만 하면 매 순간 감사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다. 이 책을 통해 그 세 가지만이라도 딸아이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다면 나는 더 바랄 게 없겠다. 나는 이제 6살이 된 딸을 데리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서점을 찾을 생각이다. 일단은 평소와 다름없이 어린 책 코너에서 이 책, 저 책을 뒤적이면서 한두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뭔가 떠오르는 듯 내가 쓴 책이 놓여있는 곳으로 아이를 데려갈 것이다. 반듯하게 쌓여있는 책들 중에서 가장 위에 놓인 걸 하나 집어들고 이게 널 위해서 쓴 책이라고 말해줄 것이다. 그날 고른 다른 책들과 함께 계산을 마치고 종이 가방에 담아 집으로 가져가서 거실 책장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꽂아둘 것이다. 훗날 딸아이가 토라져서 나와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 그럼에도 나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을 때, 그리고 세월이 더 흘러서 나와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미 내가 세상에 없을 때, 그럴 때 언제든 책장에서 꺼내볼 수 있도록 배움과 일어섬, 그리고 감사함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생은 스스로 생각하는 만큼 변한다는 사실을 깨우칠 수 있도록 그대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는 것인지 느낄 수 있도록 2020년 가을 해운대에서